야! 아끼던 후배 태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깨가 탈구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 측 벤치가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민석이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매트로 걸어갔어요. 제가 상대해드리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잭이 웃음을 터뜨렸죠. 아저씨가 나랑 진짜로?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반짝였어요. 재미있겠는데? 그럼 내기를 하나 걸까요? 제시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만약 원사님이 잭을 이기신다면 제가 특별히 술 한 잔 사드리죠. 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미군들이 크게 웃었죠. 하지만 지시면 우리 미군팀의 자비리나 도와주세요. 나이 드신 분한테 딱 맞는 일들이죠. 미군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한국군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죠.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그리고 잭을 향해 돌아섰어요.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민석의 짧은 기합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어날 흥미진진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9월의 평택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의 거대한 브리핑룸에는 에어컨이 쌩쌩 돌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한미 대테러 합동훈련 프로그램의 첫날 미군 델타포스 요원 20명과 한국 707특임대 정예 요원 20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석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42살 군복 위로 드러난 그의 목과 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난 주름과 관자놀이에 성긴 흰 머리가 그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죠. 주변의 젊은 대원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섬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런 자리가 어색하군.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5년 전 그 작전 이후로 젊은 요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늘 느껴졌습니다. 왼쪽 어깨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총상 자국이 아직도 쑤셨죠. 비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지는 통증, 1년간의 재활, 그리고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그 눈빛들. 아직도 현역이세요? 이제 교관이나 하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렸어요. 미군 델타포스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 장교가 민석의 시선을 끌었어요. 금발의 푸른 눈, 날카로운 턱선, 제시카 브라운 대위였습니다. 35살이라고 들었지만 훨씬 젊어 보였어요.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포스터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죠. 그녀 뒤로 거대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잭 하워드 상사, 196cm에 118kg. 문을 통과할 때 고개를 살짝 숙여야 할 정도였어요. NCAA 레슬링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니, 오만함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데이비 톰슨 대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6주 프로그램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계회사는 짧았습니다. 곧이어 파트너 배정이 시작되었어요. 제시카 브라운 대위는 강민석 원사와 한 팀입니다. 순간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 불쾌함, 그리고 무시. 그녀의 파란 눈에 그런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죠. 민석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휴식 시간이 되자 미군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민석은 화장실로 향하다가 라커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스, 너한테 40대 동양인 할아버지를 붙여주다니 우리 대령님도 참... 잭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최악이야. 제시카의 차가운 목소리. 동양 남자들은 체격도 작고
게다가 저 나이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나이에 특수부대라니 박물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전장에 나와 있네. 제시카의 마지막 말에 민석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를 사귀는 법은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오후 3시 체육관 격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CQC 근접 전투 스파링이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대련을 했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대련을 신청하지 않았죠. 나이 든 선배를 배려한다는 핑계로. 다음, 김태훈 상사 대 잭 하워드 상사. 28살 태훈이 매트 위로 올라갔어요. 민석이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체격은 작지만 스피드가 빠른 선수였죠. 잭이 매트 위로 올라가며 크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살살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잭은 거칠게 돌진했습니다. 태훈이 피하려 했지만 잭의 거대한 팔이 그의 허리를 낚아챘어요. 쿵! 태훈의 몸이 매트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과도한 힘이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거친 동작이었죠. 이야! 태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깨가 탈구된 것 같았습니다.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한국군 측 벤치가 술렁거렸어요. 야, 그게 훈련이야? 미친놈.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 훈련 분위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매트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잭이 고개를 돌려 민석을 보았어요.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죠. 할아버지, 진짜로? 제시카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어요. 원사님 괜찮으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면 부상당하실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침착한 눈빛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제 나이 정도면 몸 관리는 알아서 합니다. 잭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 한판 붙자고. 이 할아버지 꽤 배짱 있네.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이 반짝였어요. 재미있겠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 내기를 하나 걸까요? 체육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내기요? 제시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만약 원사님이 잭을 이기신다면 제가 특별히 술 한 잔 사드리죠. 그리고 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미군들 사이에서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크게 웃었죠. 제시카가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시면 남은 6주 동안 우리 미군팀의 자비리나 도와주세요. 장비 나르고 서류 정리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 딱 맞는 일들이죠. 폭소가 터졌습니다. 미군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제스, 너무한 거 아냐? 하하, 이거 재밌겠는데. 한국군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죠. 박준영 중령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민석이 굳이 저런 도발에 응할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해. 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을 동생처럼 아끼는 선배였으니까요. 민석이 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괜찮습니다. 중령님, 그리고 잭을 향해 돌아섰어요.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운동복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마치 검을 뽑는 사무라이처럼. 잭이 매트 반대편에 섰습니다. 거대한 체격, 우람한 근육, 자신만만한 미소.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죠. 민석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격, 깊은 주름, 흰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체육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한국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군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봤죠. 제시카가 팔짱을 끼고 벤치에 기댔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늙은 동양인이 무슨 수로 잭을 이기겠어? 불가능해. 심판이 가운데 섰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3분 3라운드, 태핑 아웃하거나 심판이 중단시키면 끝입니다.
민석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깨에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삐걱거렸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으니까요. 젊음은 힘이지만 나이는 지혜다. 민석이 유도 자세를 잡았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자세였어요. 잭이 레슬링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자세였죠. 심판이 손을 들었어요. 시작. 손이 내려오는 순간 잭이 돌진했습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민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은 잭의 어깨와 허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20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제시카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3분. 아니, 2분이면 끝날 거야.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버틸지 시간 재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쿵! 잭의 거대한 팔이 민석의 허리를 노렸어요. 더블레그 태클, 레슬링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죠. 민석이 살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잭의 팔이 허공을 갈랐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자세를 고쳐 다시 돌진했죠.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거칠게. 민석은 계속 물러났습니다. 방어만 하고 피하기만 했어요. 뭐야, 겁먹었어? 잭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미군 측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잭, 끝내버려. 할아버지 숨 넘어가겠다. 한국군 측은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준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서가 뭘 하는 거야?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민석은 계속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어요. 매처럼 날카롭게 잭의 모든 움직임을 스캔하고 있었죠. 젊고 힘이 세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에서 분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너무 앞으로만 나온다. 방어가 허술해. 그리고 오른쪽 무릎. 예전 부상이 있었군. 2분 30초, 잭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공격에 체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할아버지. 잭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돌진했어요. 이번엔 정말 전력을 다한 태클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잭의 허리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오른팔로 잭의 팔을 잡고 왼팔로 허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온몸의 힘을 한 점에 모았죠. 유도 기술, 업어치기. 합. 민석의 짧은 기압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8kg의 거구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졌죠. 잭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어요. 쿵! 매트가 크게 울렸습니다. 잭이 등을 대고 누워 있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 우와! 한국군 측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서로 껴안고 뛰어올랐죠. 미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입이 반쯤 열린 채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크게 떠졌죠. 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조롱도 자랑도 없었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잭이 민석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운이었어. 잭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운이라고? 실력 차이지. 한국군 측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잭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실전에서 다시 해보자고. 진짜 전투라면 달랐을 거야. 제시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실전 상황에서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그게 더 공정하죠. 민석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어떻게요? 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매트 위에서는 운이 통했을지 몰라도 진짜 전투에서는 달라. 원사님, 감히 3대1로 해볼 용기 있으세요? 체육관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쳤어. 3대1이라고? 그건 너무하잖아. 한국군들이 항의했지만 민석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좋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시카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조건이요? 민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기면 내기에 판돈을 올리죠. 술 한 잔이 아니라 저녁 식사 풀코스로. 제시카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죠. 좋아요. 30분 후 CQC 훈련장, 실내 사격장을 개조한 다층 구조 건물이었어요. 페인트탄을 사용하고 몸에는 센서를 달았죠. 맞으면 사망 판정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잭과 미군 2명, 마크와 데이빗이었어요. 3대1, 누가 봐도 불공평한 대결이었죠. 규칙은 간단합니다. 15분 안에 상대를 모두 제압하면 승리. 심판이 설명했어요. 민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어요. 3명의 미군이 삼각 대형으로 1층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조심해. 늙었어도 특수부대야. 잭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마크가 위를 올려다봤죠. 환기구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크가 소리치려는 순간 민석이 환기구에서 뛰어내렸어요. 마크의 뒤로 착지하자마자 팔로 목을 감쌌습니다. 초크 기술이었죠. 마크가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5초 만에 센서에서 사망 신호가 울렸습니다. 마크 다운. 잭이 소리쳤어요. 8분,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갑자기 천장 판넬이 떨어졌어요. 아니, 민석이 떨어진 거였죠. 탁! 정확한 타격이 데이빗의 목 뒤를 때렸습니다. 센서가 울렸어요. 데이빗도 아웃. 이제 잭만 남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초조함이 온몸을 감쌌죠. 어디 있는 거야? 12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잭이 돌아봤어요. 민석이 창문을 깨고 1층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찾았다. 잭이 페인트탄을 난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방패를 들고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m, 3m, 1m. 근접전이 시작됐어요. 잭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민석이 피했어요. 그리고 잭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아, 관절기였습니다. 잭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이 그의 센서를 눌렀습니다. 삐익. 사망 신호가 울렸어요. 훈련장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3대1로 완승.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난 거였죠. 제시카는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파란 눈이 민석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포천 707부대 훈련장. 산악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변했어요.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훈련 중단. 모두 대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르르르릉.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제시카와 미군 2명이 있던 능선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간신히, 정말 간신히 20m 아래 돌출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출부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요. 구조 헬기를 불러. 안 돼. 이 날씨에는 불가능해. 혼란스러운 외침들이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석이 움직였어요. 로프를 챙기고 달리기 시작했죠. 민석아, 무리하지 마. 준영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너도 5년 전 부상이. 민석이 준영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빠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민석이 절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로프를 타고 내려갔어요. 40대의 몸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팔이 떨렸죠. 5년 전 총상을 입었던 어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텨. 버텨야 해.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20년의 경험과 기술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돌출부에 도착했어요. 제시카가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어요. 원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로프를 그녀의 허리에 묶었어요. 먼저 올라가세요. 하지만
빨리. 민석이 소리쳤어요. 돌출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로프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죠. 왜 이렇게까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제시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2명의 미군도 차례로 구조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프가 바위에 쓸려 끊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안 돼.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이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어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위에서 동료들이 새 로프를 던졌습니다. 민석이 간신히 그것을 잡았어요. 마침내 그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민석.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담요를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멀리서 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여 있었죠.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절벽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내려갔던 그 높은 절벽을, 그리고 옆을 돌아봤어요. 구조된 3명의 미군들을. 이게 진짜 전투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것. 제시카가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에는 더 이상 무시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존경?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아직은 그녀도 모르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민석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말 저녁 민석은 숙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금발을 풀어헤친 모습이 25살 대학생처럼 보였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시카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은 지켜야죠.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어디로 갈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정해도 될까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죠. 30분 후 평택 기지 밖. 작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달빛막 걸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시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끔 오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좋아요. 민석이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불빛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민석이. 오랜만이네. 여자친구야? 민석이 당황했어요. 아,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제시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2층 다다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밖으로 평택호가 보였어요. 저녁 노을이 호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시카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죠? 전, 파, 막걸리.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봤어요. 솔직히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저한테 벌 주려는 건가요? 민석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믿어보세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막걸리 2주전자, 해물파전, 김치전, 두부김치. 제시카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뿌연 액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이게 술이에요? 한번 마셔보세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달콤하면서 탄산 같은 게 느껴져요. 민석이 파전을 찢어서 간장에 찍었어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제시카가 따라했습니다. 바삭한 파전을 씹는 소리가 났어요. 맛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막걸리가 한 잔, 2잔 비어갔어요. 제시카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25살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죠. 솔직히 말할게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신을 무시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화내지 않아요? 제시카가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파란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죠. 그렇게 모욕적이었는데 민석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비슷했으니까요. 당신이요? 제시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22살에 입대했을 때 저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죠. 오만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첫 실전 작전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혼자 앞서 나갔다가 선임이 저를 구하려다 총에 맞았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제시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자책했습니다. 내 오만함 때문에 동료가 다쳤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민석이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그리고 5년 전, 그때 총상을 입으신 거군요.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1년간 재활했죠.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복귀했을 때 모두가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교관이나 하라고. 제시카가 민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가득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무섭습니다. 매일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끼니까요. 민석이 제시카를 봤어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힘이 약해지는 대신 다른 게 강해진다는 걸. 참을성, 지혜,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 제시카의 눈이 흔들렸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제시카가 막걸리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제 판단 실수로 팀원 한 명이 죽었어요. 마이클 중사, 27살이었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서두르라고.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제시카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이후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밀어냈어요. 민석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잃을 때가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이클 중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군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니까요. 제시카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어요. 진짜로 울었습니다. 6개월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민석이 자리를 옮겨 그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시카가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은 이상해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당신의 공격 뒤에 숨겨진 상처를 봤으니까요. 민석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봤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점을 나왔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평택호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호수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가을밤에 벌레 소리가 들렸죠. 제시카가 민석의 팔을 가볍게 스쳤어요.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민석은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시카의 손으로 향했어요.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제시카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췄어요. 서로를 바라봤죠. 달빛 아래 제시카의 파란 눈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거 위험한데요?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무엇이요? 당신한테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2살. 그는 이미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시카가 발끝을 들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10cm, 5cm.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직은. 제시카가 물러났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차 안.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죠. 제시카가 먼저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민석이 그녀를 봤습니다. 약속은 저녁 풀코스였으니 아직 한 번 더 남았죠. 제시카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차가 기지 정문에 도착했어요. 제시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오늘 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제시카가 사라진 후에도 민석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죠. 사랑.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적대감은 이해로, 이해는 존중으로. 민석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사랑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운명의 별처럼. 4주차 월요일. 대규모 한미 합동 대테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톰슨 대령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남한 주요 시설에 침투했다고 가정합니다. 민석이 한국군 팀장으로, 제시카가 미군 팀장으로 지정되었어요. 혼성팀이었죠. 한국군 3명과 미군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였습니다. 잭도 제시카의 팀에 들어갔어요.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이후 민석과 제시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걸
눈치챘거든요. 전술 회의실. 제시카가 칠판에 작전을 그렸어요. 신속하게 압도적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최선입니다. 미군식 정면 돌파 작전이었죠. 민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적이 산악 지형에 익숙하다면 정면 돌파는 위험합니다. 제시카가 민석을 봤어요. 일주일 전 같았다면 무시했을 텐데. 대안이 있으신가요? 민석이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곡을 통한 우회로가 있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합니다. 제시카가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어요. 원사님 방식은 너무 시간이 걸려요. 실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데.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민석의 조용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당신 계획대로 해보죠. 주변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가 의견을 굽히다니 제게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밤 10시 포천 산악 지역.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석 팀이 정면에서 견제 사격을 했어요. 적의 주의를 끌었죠. 동시에 제시카 팀이 측면 계곡으로 침투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20방향 100m 지점에 적 초병 2명. 확인. 무음 제거 후 진입하세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전을 해온 팀처럼 30분 만에 가상 적군 기지를 전멸시켰어요. 인질도 전원 구출했죠. 훈련 평가관이 감탄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포천 훈련장 막사. 다른 팀원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민석과 제시카만 작전을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 말을 믿기 잘했어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줘서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밤,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평택 호수 생각나네요. 저도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석이 제시카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제시카가 눈을 감았어요. 첫 키스. 빗소리를 배경으로 한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막사 밖에서 잭이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죠. 다음 날 아침, 잭이 제시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석을 보는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도 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동료 마크가 잭에게 물었어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잭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제시카가 저런 사람한테 그냥 내버려둬. 작전에서 잘하면 되는 거지.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잭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건 우리 미군의 수치야. 동양 남자한테 우리 최고의 여장교가. 그의 목소리에 독이 가득했어요. 내가 끝내줄 거야.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약한지 제시카한테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날 밤, 잭이 장비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로프들을 뒤졌어요. 민석의 이름표가 붙은 하강 로프를 찾았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질투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미세한 칼집만 여러 군데 냈죠. 하강 중에 체중이 실리면 서서히 끊어질 거야. 사고처럼 보일 거고. 5주차 암벽 등반 훈련.
인제 백담 계곡의 60m 수직 절벽이었어요. 민석이 시범으로 먼저 하강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죠. 조심하세요. 민석이 미소 지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20m까지는 순조로웠어요. 30m 지점. 지직.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 순간 로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3m를 자유낙하했죠. 민석. 제시카의 비명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필사적으로 남은 로프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찢어지고 있었죠. 절벽의 작은 돌출부에 발을 걸쳤습니다. 체중을 분산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로프는 계속 끊어지고 있었고 돌출부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위에서 교관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구조 로프를 던져. 너무 멀어. 닿지 않아. 제시카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여분의 로프를 챙겨 매듭을 묶었어요. 대위님, 위험합니다. 동료가 막으려 했지만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비켜. 안전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친 속도였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민석이 소리쳤어요. 제시카, 올라가. 위험해. 시끄러워. 내 손 잡아. 제시카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의 로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 두 손이 맞잡혔어요. 제시카의 로프에 두 사람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로프가 비명을 질렀죠. 버텨. 제시카가 이를 악물었어요. 위에서 지원팀이 서둘러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민석과 제시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시카가 울고 있었어요. 바보. 죽을 뻔했잖아. 민석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구해줬잖아요. 끊어진 로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인위적 손상. 누군가 일부러 칼로 그은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장비실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제게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군사경찰이 잭을 체포했어요. 잭이 절규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저런 놈한테 빠지다니. 제시카가 비틀거렸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민석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 양국군 당국의 조사가 끝났어요. 민석과 제시카는 신문실로 불려갔습니다. 두 분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조사관의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제시카가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시카 대위는 잘못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곧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며칠 후 톰슨 대령이 제시카를 불렀어요. 제시카 대위, 귀관은 즉시 본국으로 귀환 조치합니다. 제시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왜요? 왜 저만? 준영 중령도 민석에게 통보했어요. 민석이 징계조사 기간 동안 대기 명령이다. 민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일체 금지입니다. 톰슨 대령의 차가운 명령이었어요. 제시카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해쳤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출국 전날 새벽 평택 기지 활주로 옆 경납고
민석과 제시카가 몰래 만났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민석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마지막 포옹. 제시카가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저도요. 키스. 눈물이 섞인 간절한 입맞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민석이 멀어지는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비행기 안. 제시카가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앞에서 더 강해진다. 민석의 마음속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봐 아가씨, 목소리 큰 건 좋은데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다쳐. 보호비 요구는 공갈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너 변호사라도 돼?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손을 뻗어 유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탁! 유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태욱이 비명을 질렀어요. 야, 다들 뭐해? 덮쳐! 위기의 순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마포 중앙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달리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탁, 탁, 탁.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15년.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뛰었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전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후. 유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시장 입구를 돌아 나오자 건어물 가게 앞에서 짐을 정리하던 박종석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 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유나가 밝게 인사했어요. 종석은 68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4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장의 터줏대감이었죠. 젊은 사람이 부지런해서 보기 좋아요. 우리 시장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 종석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유나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웨이브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파도라는 뜻이었죠. 해군에서의 추억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원두를 분쇄기에 넣자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오븐에서는 크루아상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하나하나 닦으며 유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전역을 결심했을 때 동료들은 모두 놀랐었죠. 서유나 중령님이 왜 전역을요? 진급도 빠르신데. 그때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전세 자금 대출 5천만 원,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카페 수입으로는 빠듯했죠. 그래도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야, 잘 지내? UDT 동료 선희의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 육지 생활도 나쁘지 않아. 정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9시 카페 문을 정식으로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유나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꽃집을 운영하는 미란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인 그녀는 혼자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유나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미란이 말했어요. 유나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젊어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카페를 열어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과찬이세요. 윤아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인회장인 윤상철이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겉으로는 듬직해 보였지만 사실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윤아 씨, 잘 지내시죠? 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상철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윤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뭔가 물어보고 다닌다고.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42세 정도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등에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커피 3잔.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윤아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윤아는 침착하게 커피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었죠. 이 사람들은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3명은 카페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야, 거기 건물주 만났어? 뭐? 안 팔겠다고? 그런 방법을 좀 써야지.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손님은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나가버렸죠. 순간 윤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자. 아직은 참자. 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카페에는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손님들이 모두 떠난 겁니다. 윤아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윤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손님한테 이래도 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손님이시니까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꽤 컸어요. 윤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아가씨가 군인 출신이라며? 윤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 있지. 군인 출신이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남자가 테이블 위에 명함을 툭 놓았어요.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장태욱. 명함을 뒤집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협조하면 서로 좋아요. 태욱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서윤아 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윤아는 카페를 정리하며 태욱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UDT 시절 작전 전에는 항상 철저히 정보를 수집했었죠. 그 습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있었어요. 민관협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총 예산 500억, 위탁업체 5성 컨설팅. 뭔가 이상했습니다. 활성화가 목적이라면서 왜 상인들은 불안해할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 가로등 아래 담배를 피우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태욱의 부하들이었어요. 윤아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중령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강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윤아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투사의 본능이었을까요? 밤 11시 카페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종석이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윤아 씨, 오늘 그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종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종석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장태욱이라는 놈 원래 조폭이었어요. 지금은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시장을 통째로 삼키려는 것 같아요. 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증거도 없고
구청이랑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종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 씨는 아직 젊으니까 혹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때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군대를 떠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전장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 오늘 만났던 장태욱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전화했어요. 우리랑 협조하면 카페도 잘 될 거고 거부하면 글쎄요. 협박인가요? 조언이죠. 군인 출신이면 상황 판단이 빠를 텐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결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이번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유나는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유나는 카페 문을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작이군.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죠. UDT 훈련 때 배운 감정 조절법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태욱의 부하들이 트럭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보며 씩 웃기까지 했어요. 유나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지나가던 상인들이 혀를 찼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두려움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참자. 증거부터 모으자. 유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틀 뒤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쓰레기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발길을 돌렸죠. 일주일 만에 매출이 40%나 떨어졌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장 공용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게실 안 종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태욱의 부하 형석이 종석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였죠. 그 옆에 날렵해 보이는 민재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보호해드린다니까요. 달랑 50만 원인데 왜 이러세요? 형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종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어요. 지팡이를 찾고 있었죠. 68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상인 10여 명이 있었어요. 모두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죠. 그들의 침묵이 휴게실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순간 유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가씨,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보호비 요구는 공갈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CCTV 화각 안으로 들어갔어요. 군에서 배운 전술적 위치 선정이었죠. 형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 변호사야? 민재가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뻗어 유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탁! 유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민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 제압 기술이었죠. 아, 민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휴게실이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 뭐야? 형석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나는 민재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손만 댄 건데 왜 이렇게 아파하세요? 정당방위입니다. 태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가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렀어요. 좋아, 오늘은 봐주지. 떠나면서 태욱이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들이 사라지자 종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괜히 건드렸어요. 이제 우리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상인회장 상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윤아 씨,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텐데.
유나는 처음으로 공동체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때 미란이 다가왔어요. 잘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야죠. 미란의 따뜻한 말에 유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유나는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창밖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어요. 불이야! 유나는 뛰어나갔습니다. 미란의 꽃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1층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죠. 준호가 2층에 있어요.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준호가 학원 갔다가 막 집에 들어간 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오려면 10분은 걸릴 거였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뿐이면 늦어. 제가 들어갈게요. 유나는 주변 가게에서 소화기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찾아 수건을 적셨어요. 수중 침투 훈련 때 배운 호흡법이 떠올랐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로를 확보했어요. 연기가 자욱했지만 유나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단이 불길에 막혀 있었어요. 유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창밖에 간판이 보였죠. 암벽 등반 훈련이 떠올랐어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판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맨손으로 벽을 짚으며 올라가는 모습에 아래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2층 창문을 발로 차서 깼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연기 속에서 준호를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유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UDT 의무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준호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어요. 이모, 괜찮아. 이모가 구해줄게. 유나는 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2층에서 1층까지 간판과 전선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시장 상인 30여 명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4분 30초 전체 구조 시간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유나는 이미 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죠. 어떻게 이런 일을 소방대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에 도망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본능이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을 100m 질주했습니다. UDT 체력 훈련 덕분에 숨도 차지 않았죠. 범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가 흉기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유나는 침착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떨어졌죠. 팔꿈치를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나 장태욱이 시킨 거지. 범인이 몸을 떨었어요. 장태욱 형님이 시켰어요. 미란 씨 가게에 불 지르라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유나는 범인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장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준호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미라는 유나를 붙잡고 울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상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서유나 씨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래. UDT 중령이었다던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퍼졌어요. 이제 장태욱이 가만 안 둘 거야. 우리도 위험해질 텐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욱은 부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그 여자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유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군인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씨?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세요? 오성 컨설팅 대표 오성민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유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짜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어두운 사무실. 태욱이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직접 싸워서는 안 되겠군. 태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성민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성 컨설팅의 대표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여자를 시장에서 고립시켜야 합니다. 성민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유나의 사진과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서유나,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출신. 무술 실력은 인정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태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상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그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치명적이었죠. 다음 날 새벽, 종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종석 씨? 손자가 다니는 학원 알고 계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종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세요? 매일 오후 4시에 태권도 학원 가죠? 오늘은 빨간 가방을 메고 있네요. 종석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자한테 무슨 짓을? 걱정 마세요. 우리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서유나와 거리를 두세요. 간단하죠? 전화가 끊겼어요. 종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 사진을 꺼내봤어요. 8살 아이의 해맞은 웃음이 사진 속에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미란에게는 더 직접적인 협박이 왔습니다. 꽃집에 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다음엔 더 크게. 미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준호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상철에게는 다른 접근이 있었죠. 태욱이 직접 만났어요. 봉투를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상인회장님이 서유나 씨를 내쫓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철의 눈이 흔들렸어요.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 중이었죠. 치료비가 산더미였어요. 이건 뇌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자물쇠죠. 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상철의 손이 봉투로 향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양심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죠. 하지만 결국 봉투를 잡았습니다. 상인의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포 중앙시장 카페 WAV, 불친절 최악, 군인 출신 사장, 손님한테 윽박질러, 커피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해. 가짜 리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시장 상인 단톡방에도 익명의 글이 도배됐죠. 서유나가 사실은 부동산 투기꾼이래요. 전통시장 이미지 망치는 사람.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니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온라인은 유나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찼어요. 댓글은 300개를 넘었죠. 이런 사람이 시장에 있으면 안 돼. 군인 출신이라 폭력적인가 봐. 카페 때문에 시장 분위기 망쳐.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때문이었죠. 경제적 압박도 시작됐어요. 원두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납품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잘 거래했잖아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우유 공급도 끊겼어요. 빵 재료도 마찬가지였죠. 카페 앞에는 매일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70%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대출 상환일은 사흘 뒤였죠. 유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전우들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자존심이 막았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의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20명의 상인이 모였습니다. 상철이 앞에 섰어요. 서윤아 씨 때문에 시장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종석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서윤아 씨는 우리를 도왔어요. 도왔다고요? 장태욱과 싸워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죠.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을 받은 죄책감이 그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임대계약을 해지하자는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20명 중 15명이 손을 들었어요. 종석과 미라는 끝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죠. 회의가 끝나고 종석이 유나를 찾아왔어요. 아니, 찾아오려고 했어요.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석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거리를 둬야겠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유나에게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유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점심시간 분식집에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유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유나를 받을 수 없었죠.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벤츠가 카페 앞에 멈췄어요. 성민이 내렸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서윤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유나는 성민을 카페로 안내했어요. 성민이 둘러봤습니다. 좋은 카페네요. 아깝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거라는 말입니다. 성민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수표 뭉치가 보였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죠. 카페 3년 임대료 면제, 현금 1억,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홍보대사. 유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조건이 뭐죠? 간단해요. 장태욱 씨 고소 취하하고 앞으로 우리 사업에 협조하면 됩니다. 거절하면요? 성민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보이시죠? 텅 빈 시장 골목. 아무도 당신 편이 아닙니다. 순간 유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억이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람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성민이 일어났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시장에서 못 버텨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성민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군인 출신이라 고집이 세시네요. 하지만 전쟁에서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유나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유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빨갛게 표시돼 있었어요. 적자, 적자, 적자. 이번 달 대출 상환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도 위험했죠.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UDT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유나가 혼잣말했어요. 그냥 군대에 남을 걸.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서윤아, 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길 속에서 구해낸 그 아이. 이모,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그 맑은 눈. 그래도 유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 아이는 살렸잖아. 그건 후회 안 해.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죠. 카페 불을 끄고 나왔어요. 시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었죠. 셔터를 내리며 유나가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어요. 낙엽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죠. 유나는 걸어갔습니다. 외로운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이었어요. UDT 동기였죠. 유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유나가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선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있겠죠. 조금만 더 버티자. 유나가 자신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 5시 종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계속 그를 찔렀죠. 양심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탁자 위에 손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유나 이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제 손자가 물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종석은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죠. 68년 살면서 이렇게 비겁한 적이 있었나? 종석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종석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7시 유나가 카페 문을 열자 종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할아버지, 미안했습니다. 종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종석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장태웅 놈들이 협박한 증거입니다. 손자 사진, 협박 문자, 녹음 파일도 있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주시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종석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에 제출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어요. 준호도 함께였죠. 준호가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작은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유나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유나 이모께. 이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나 씨, 제가 겁쟁이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란이 USB를 꺼냈습니다. 방화 사건 당일 CCTV 영상이에요. 원본을 숨겨뒀었어요. 유나가 놀랐어요. 이걸 왜? 처음엔 무서워서 숨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란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함께 싸울게요.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가 용기 내는 모습 처음 봐요. 멋있어요. 그 순간 유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10시, 시장 한 구석 빈 창고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석이 주선한 비밀 모임이었어요. 유나를 지지하는 상인 12명이 왔죠. 창고는 어두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야채 가게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태웅 놈들이 원산지 조작으로 저를 협박했어요. 영업정지 당할 뻔했죠. 분식집 주인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가스밸브를 조작했어요. 폭발할 뻔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어요. 조작된 거였죠. 모두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종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아닙니다. 유나가 일어섰어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상인들이 서로를 봤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카페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강직한 인상이었어요. 서윤아 씨죠? 전 서울 마포경찰서 광역수사대 최동욱 경위입니다. 동욱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유나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동욱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오성 컨설팅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이 있었어요. 오성민과 구청 도시재생과장의 유착관계를 조사 중이죠.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제공했어요. 오성 컨설팅이 독점 수주한 겁니다. 동욱이 화면을 넘겼어요. 사업비 500억 중 150억이 횡령된 정황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군요. 유나가 알아챘습니다. 네. 그래서 서윤아 씨가 모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유나는 종석과 미란에게 받은 자료를 모두 건넸어요. 동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상인 한 명이 SNS 여론 조작을 추적했어요. IP 주소를 확보했죠. 모두 오성 컨설팅 사무실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CCTV 영상을 수집했어요. 장태욱 일당의 협박 장면이 곳곳에 찍혀 있었죠. 보호비 갈취 녹음도 모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동욱 경위에게 전달했죠. 종석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40년간 지켜온 곳입니다. 조폭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가 용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위기를 느꼈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불순 세력이 시장 현대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성민이 말했어요. 서윤아라는 외부인이 상인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겨레 신문 박지훈 기자가 반박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진실을 보도했죠. 전통시장 살리기, 실은 상인 내쫓기.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해시태그 서윤아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마포중앙시장 비리 수사 촉구. 3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태욱은 분노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이 부하 10명과 함께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곳곳에 소형 카메라 20개를 설치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준비했죠. 태욱 일당이 카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뒤엎었어요. 의자를 던졌죠. 서윤아, 어디 있어? 태욱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됐어요. 수천 명이 지켜봤습니다. 유나는 옥상에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렸죠.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유나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로프를 타고 내려왔죠. UDT 하강 기술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1대 10. 숫자는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침착했어요. 장태욱 씨, 이제 끝입니다. 뭐가 끝이야? 태욱이 달려들었어요. 유나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태욱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어요. 다른 부하들이 공격했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격과 제압 기술, 군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동욱 경위와 형사 15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태욱 일당이 포위됐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욱이 유나를 노려봤어요.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오성민이 있어. 유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어요. 검찰 수사관 10명이 오성 컨설팅 본사를 급습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성민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청 도시재생과장도 마찬가지였죠. 마포시장 현대화 비리 수사, 500억 규모 횡령 의혹. 방송 자막이 떴어요. 유나는 카페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끝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종석이 먼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상인들도 따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유나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석이 다가와 유나를 꽉 안았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미란도 울며 안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함께 싸워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 가득 찼어요. 유나는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종석과 미란,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있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장태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오성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 추징금 80억 원을 선고합니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구청 도시재생과장 김영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공공사업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종석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서윤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시장 상인분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달랐죠. 상인들이 주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주민 설명회가 열렸어요. 투명한 예산 집행, 모든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상인회장에 종석이 선출됐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 손으로 시장을 가꿉시다. 종석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리모델링 됐어요. LED 조명이 설치됐죠. 주차장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통의 정치는 그대로였어요. 100년의 역사가 깃든 시장의 영혼은 변하지 않았죠. 유나의 카페 WAVE. 손님이 넘쳐났어요. 악성 리뷰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사과문이 올라왔죠. 의리 있는 카페.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언론 보도 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첫 흑자를 기록했어요. 유나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들을 우선 채용했죠. 메뉴판에 새로운 커피가 추가됐어요. 준호 스페셜, 미란의 아들 이름을 딴 메뉴였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시장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미란의 꽃집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발표대회에 나갔어요. 나의 영웅, 서유나 이모. 1등을 했습니다. 준호가 유나를 찾아왔어요. 이모, 저도 나중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유나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주말마다 준호는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도왔죠. 이모, 무서울 때는 어떻게 용기를 내요? 준호가 물었어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지. 종석의 손자도 시장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원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건어물 가게 매출도 올랐어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젊은 상인들이 도와줬죠. 종석이 말했어요. 70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어. 손자가 종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영웅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서울시청 대강당 시민영웅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정장은 어색했거든요.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서유나 씨는 정의와 용기의 상징입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영웅은 두려움을 이겨낸 상인 여러분입니다. 유나가 손짓했어요. 종석, 미란,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상금 1천만 원. 유나는 전액을 시장 발전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군복 차림의 여성 5명이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UDT 동기들이었어요. 선희가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워.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군대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선희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창밖을 봤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모습이었죠. 전혀. 여기가 내 전장이야. 지킬 게 많거든. 동기들이 시장을 구경했어요. 상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과일과 반찬을 덤으로 챙겨줬죠. 떠나면서 선희가 말했어요. 유나야, 넌 어디 가도 영웅이야. 1년이 지났어요. 시장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가로수 아래 사람들이 걸었어요. 주말마다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뤘어요. 상인들의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청년 창업자 5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유나의 카페가 롤모델이었죠. MBC 다큐멘터리 팀이 왔습니다. 기적의 시장, 마포 중앙시장, 전국에 방송됐어요. 다른 시장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여전했어요. 매일 아침 6시 조깅, 카페 운영,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끔 상인들의 법률 상담을 도왔어요. 갈등이 생기면 중재 역할도 했죠. 시장 방범대 자문위원,
새로운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평범한 카페 주인으로 만족했어요. 저녁에는 UDT 후배들을 온라인으로 지도했습니다. 저녁해도 군인 정신은 영원해. 유나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2년 후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폭들이 상인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곳 상인들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조언을 받은 상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성공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제2의 서윤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민 용기의 연쇄 반응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유나는 카페 창가에 앉았어요. 시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졌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평범한 삶이구나. 유나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어요. 정의를 지킨 평범함이었죠. 유나가 일어섰어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날도 유나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나가 카페 문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용기를 내세요. 유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당신의 작은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 불을 끄고 나왔어요.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